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톨스토이. 무엇 때문에 나는 아이들을 빼앗겼는가? 그리고 무엇 때문에 세상 누구보다 훌륭한 인간인 남편이 파멸되고 고통받아야 하는가? 과연 무엇 때문에? 1830년 봄이었다. 반야체프스키는 조상 대대로 물려내려온 자신의 영지 로잔카에 머무르고 있었다. 그런데 하루는 이미 고인이 된 친구의 외아들 이오시프 미구르스키라는 청년이 로잔카로 그를 찾아왔다. 야체프스키는 넓은 이마에 벽돌색 얼굴, 떡 벌어진 어깨와 희고 긴 수염을 가진 60세의 노인으로 폴란드 제2분할 당시의 애국자였다. 그는 젊은 나이에 미구르스키의 아버지와 함께 코스주스카의 휘하에 들어가 묵시록의 음녀라고 자칭하던 에카테리나 2세와 그녀의 천박한 정부 포냐톨스키를 증오하는 데 온 정열을 쏟았다. 그는 폴란드의 재건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것은 마치 어두운 밤 한가운데 처해 있으면서도 다음날 아침해가 떠오를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 것과 같은 굳건한 믿음이었다. 1812년에 그는 자신이 숭배하던 나폴레옹의 군대에 들어가 연대를 지휘했다. 나폴레옹의 패배는 그를 슬프게 했다. 그래도 그는 폴란드의 재기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 알렉산드르 1세에 의해 바르샤바에서 의회가 소집된 사실은 그에게 한 가닥 희망을 던져주었다. 그러나 신성동맹과 유럽의 반동 그리고 콘스탄틴의 어리석음이 그의 희망을 산산조각냈다. 1825년 이후 그는 자신의 영지인 로잔카에 파묻혀 농사와 사냥, 신문과 편지 읽는 일을 소일하면서 일체 바깥 출입을 하지 않았다. 그래도 신문이나 편지를 읽음으로써 그는 여전히 조국의 정치 현실에 대해 귀를 열어놓고 있었다. 가난하지만 미인인 귀족 출신의 여자와 그는 두 번째 결혼을 했다. 그러나 이 결혼은 불행했다. 그는 아내를 사랑하지도 존경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자주 그녀를 성가시게 여겼으며 마치 재혼을 했다는 자신의 허물이 그녀 탓이기라도 한 것처럼 안갚음이라도 하듯이 아내에게 난폭하게 굴었다. 이 두 번째 아내와의 사이에는 아이가 없었다. 그러나 그에게는 전처 소생의 두 딸이 있었다. 큰딸인 반다는 기품 있고 아름다운 아가씨로 자신의 미모에 대한 긍지가 높은 만큼 시골 구석에 파묻혀 살아가는 생활을 늘상 따분하게 여기고 있었다. 반면에 부친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작은 딸 아리비나는 옅고 숱 많은 머리와 아버지를 닮아 크고 매력적인 회색 눈을 가진 깡마른 소녀로서 언제 봐도 생기 넘치는 모습을 하고 있었다. 이오시프 미구르스키가 로잔카를 방문했을 때 아리비나는 15살이었다. 대학 시절 미구르스키는 가끔 야체프스키 가족이 겨울을 나던 이리나로 찾아와 반다의 비유를 맞추곤 했었으나 그가 자유로운 성인이 되어 다시 야체프스키 가족을 찾아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젊은 미구르스키의 방문은 로잔카의 야체프스키 가족 모두에게 커다란 기쁨을 안겨주었다. 늙은 야체프스키에게 있어서 미구르스키는 그의 부친인 젊은 날의 친구를 상기시켜 주었을 뿐만 아니라 강한 열의와 장밋빛 희망에 넘쳐 조국 폴란드와
현재 외국의 혁명 분위기를 전하는 청년의 이야기를 듣는다는 것 자체가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이었기 때문이다. 야체프스키 부인의 입장에서는 또 남편이 손님을 의식하여 평소와는 달리 난폭한 행동을 자제해 주니 기쁠 수밖에 없었다. 반다 역시 미구르스키가 자신과 결혼하기 위하여 찾아온 것이 분명하다고 믿었으므로 내심 기뻤지만 그런 내색은 전혀 하지 않은 채 전부터 혼자 다짐해 왔듯이 그를 교묘히 조종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아리비나는 식구들 모두가 기뻐하는 것이 매우 기뻤다. 미구르스키의 방문이 반다와 결혼하기 위해서라고 믿고 있는 사람은 반다 한 사람만이 아니었다. 야체프스키에서부터 유모인 루드비카에 이르기까지 집안 식구 모두가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그 짐작은 틀리지 않았다. 실제로 미구르스키는 결혼을 하기 위하여 로장카를 찾아온 것이었다. 그러나 한 주일을 머무른 후 그는 몹시 혼란스럽고 불안한 상태에 빠져 결혼 신청도 하지 않은 채 그곳을 떠나버렸다. 그의 갑작스런 출발은 식구들을 놀라게 하기에 충분했다. 아리비나를 제외하고는 그 누구도 이유를 아는 사람이 없었다. 다만 그녀 혼자만이 이 기묘한 출발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미구르스키가 로장카에 머무르는 동안 아리비나는 그가 자기와 함께 있을 때 유독 원기가 넘치고 쾌활해진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그는 마치 어린아이들에게 하듯이 걸핏하면 그녀를 놀리거나 짓궂은 장난을 걸곤 했지만 그녀는 여성 특유의 본능으로서 그의 그러한 행동 속에 아이들을 대하는 어른의 태도가 아닌 여성을 대하는 남성으로서의 무엇이 깃들어 있음을 간파할 수 있었다. 그녀가 방으로 들어가거나 자리에서 일어나 나올 때 은근히 보내주고 맞아주는 애정에 찬 눈빛과 부드러운 미소 속에서 그녀는 그것을 보았던 것이다. 그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꼬집어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 그의 그러한 태도는 그녀를 들뜨게 했다. 그녀는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그의 마음에 들려고 애쓰는 자신을 발견했다. 그 역시 그녀가 하는 일은 무엇이든 마음에 들어했다. 그녀는 뭐라 말할 수 없는 야릇한 흥분 속에서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에 온갖 정성을 쏟았다. 그는 그녀가 말끔하게 씻긴 보르조이 개와 경주를 하거나 개가 그녀에게 달려들어 붉게 상기된 그녀의 뺨을 핥으려 하는 모습들이 무척 마음에 들었다. 또한 작은 일에도 사람을 끌어들이는 듯한 밝은 목소리로 깔깔거리고 웃으며 재미있어 하는 모습과 지루하기만 한 목사님의 설교를 생생하게 빛나는 두 눈으로 진지하게 경청하고 있는 모습도 보기 좋았다. 그녀가 풍부한 유머로서 늙은 유모나 마을의 주정뱅이 혹은 미구르스키 자신의 몸짓 등을 그때그때 대상을 바꿔가며 흉내내 보이는 모습은 너무도 매력적이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그의 마음을 끄는 것은 그녀의 본성 속에 깃들어 있는 어떤 특질, 생의 환이라고 불러야 마땅할 열정 그 자체였다. 언제 보아도 그녀는 생에 더없는 환희를 미리 알고 그것을 한껏 즐기느라 바쁜 듯한 모습이었다. 그는 그 점이 마음에 들었고 그것이 그를 기쁘게 한다는 사실을 그녀 또한 알고 있음으로 해서 그 환희는 더욱 깊어졌다. 미구르스키가 반다에게 결혼 신청을 하기 위해 로잔카를 방문했다가 말없이 떠난 내막을 아리비나만이 알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런 연유에서였다. 그러나 그녀는 그 사실을 누구에게도 말할 수가 없었다. 뭐라 분명하게 단언할 수는 없었지만 그녀는 마음으로부터 언니를 사랑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동생인 자신을 사랑하게 되고만 미구르스키의 혼란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교육을 받은 똑똑하고 아름다운 반다에 비해 스스로를 매우 보잘것없는 존재로 여기고 있었으므로 일이 이렇게 되고 만 것에 몹시 놀라기는 했지만 그것이 현실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고 또한 기뻐하지 않을 수 없었다. 왜냐하면 그녀 또한 그를 사랑하고 있었고 그것도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평생에 단 한 번 누군가를 마음 깊이 사랑하게 되는 그런 참된 사랑으로 그를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여름이 막바지에 이르렀을 무렵 신문은 파리에서의 혁명에 대해 보도했다. 이어 바르샤바에서 난동이 일어나려 한다는 소문이 나돌기 시작했다. 야체프스키는 두려움과 희망이 뒤섞인 심정으로 우편물이 올 때마다 콘스탄틴 암살과 혁명 발발에 관한 소식을 기다렸다. 11월이 되자 마침내 막루가 피습당하고 콘스탄틴 파블로비치가 망명했다는 등의 보도가 접수되었고 국회가 로마노프 왕가의 통치권을 박탈한 데 이어 프로프스키가 독재관이 되었으며 폴란드 국민은 자유를 되찾았다는 등의 소식이 로잔카로 전해졌다. 반란의 여파가 아직 로잔카까지 미치지는 않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사태의 추이에 주목하고 그 빠른 파급을 기대하면서 모두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다. 야체프스키는 반란의 수뇌부에 있는 옛 친구와 은밀히 연락을 취하여 농사일이 아닌 혁명에 관한 일로 한 유태인의 비밀스러운 방문을 받고 때가 되면 곧바로 참가할 마음의 준비를 갖추었다. 야체프스키 부인은 평소보다 더욱더 물질적 문제에 연연해 함으로써 남편을 언짢게 만들었다. 반다는 지니고 있던 몇 개의 다이아몬드를 팔아서 그 돈을 혁명위원회에 기부하기 위해 바르샤바에 있는 친구에게 보냈다. 아리비나는 미구르스키의 일에만 관심이 있었다. 아버지의 얘기를 통해 그가 드베르니치키 군에 참가한 것을 알고는 그 부대에 관한 것이라면 무엇이든 알고 싶어 했다. 미구르스키는 2번 편지를 보내왔다. 첫 번째 편지는 그의 입대 소식을 전하고 있었으며 두 번째 편지는 2월 중순경 스코케 지역에서 러시아군의 대포 육문과 약간의 포로를 노획한 폴란드군의 승전보를 적고 있었다. 폴란드의 승리와 모스크바의 패배 만세. 편지의 끝에 그는 이렇게 썼다. 아리비나는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그녀는 지도를 펼쳐놓고 언제 어디서 러시아군이 괴멸당할 것인가에 대해 생각하곤 했다. 배달된 우편물들을 아버지가 느린 손길로 풀어볼 때면 그녀는 긴장으로 파랗게 질린 채 몸을 떨었다. 어느 날 무심히 그녀의 방에 들어선 계모는 그녀가 바지를 입고 삼각모를 쓴 채 거울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다. 폴란드군에 합류하기 위하여 아리비나는 남장을 하고 집을 나가려 했던 것이다. 계모는 아버지에게 그 사실을 일러 바쳤다. 그런 딸에 대한 연민과 사랑의 정을 감춘 채 아버지는 딸을 불러 여자의 몸으로 전쟁터에 나가려는 어리석은 생각일랑 아예 머릿속에서 쥐어버리라고 엄격하게 타일렀다. 여자에게는 여자의 일이 따로 있다. 그것은 바로 조국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사랑하는 것이다. 아리비나는 그의 위안이자 기쁨이었으며 그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였다. 그는 딸의 마음을 움직이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자신이 얼마나 고독하고 불행한지에 대해 넌지시 이야기했다. 아리비나는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고 애썼으나 결국은 아버지의 옷소매를 눈물로 흠뻑 적시고 말았다. 폴란드가 분할되어 일부는 가증스런 독일인들이 손아귀 에 나머지 일부는 그보다 더 증오스러운 러시아인들의 권력 아래 종속당한 후 폴란드 사람들이 겪었던 절망은 같은 일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암흑 그 자체였다. 1830년에서 1831년에 걸쳐
줄곧 실패로만 막을 내린 몇 번의 해방운동 끝에 마침내 새로운 희망의 시련이 눈앞에 다가온 듯이 보였으나 이번의 시도 역시 오래 가지는 못했다. 엄청난 역량의 격차를 극복하지 못한 채 혁명은 또다시 좌절되고 말았던 것이다. 이번에도 역시 바보스러울 만큼 순종적인 수만의 러시아인이 폴란드로 끌려와서는 제비자와 바스케비치 및 최고사령관 니콜라이 1세의 통치 아래 그들 자신과 동포인 폴란드 사람들의 피로 대지를 물들였다. 그들은 그렇게 폴란드인을 박해하면서 인간의 자유라든가 박해받는 자의 고통 같은 것은 안중에도 없이 오로지 한 가지 일에만 급급한 나약하고 한심스러운 인간들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어리석음을 저지르고 만 것이다. 바르샤바는 점령되고 군대는 괴멸당했다. 수백 수천의 사람들이 총살되거나 매를 맞고 추방당했다. 추방자들 가운데는 청년 미구르스키도 끼어 있었다. 그의 영지는 몰수되었고 그 신병은 전란이 일어나기 전 일개 대대의 한낱 병사의 신분으로서 우랄리스크로 송치되었다. 야체프스키 가족들은 1831년에 접어들면서 심장병으로 괴로워하는 야체프스키의 건강을 위해 1832년 겨울을 이리나에서 보냈다. 그들은 그곳에서 요새내에 유폐되어 있는 미구르스키의 편지를 받았다. 편지에는 그가 오늘날까지 참고 견디온 일과 앞으로 참고 견디어 나가지 않으면 안 될 일들, 그리고 아무리 고통스럽더라도 조국을 위해 그것을 감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그가 기뻐하고 있다는 것과 자신은 그 신성한 과업을 위해 반생을 바쳐왔고 나머지 생 또한 그럴 것이며 바로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결코 절망하지 않으리라는 것, 또 내일이라도 새로운 가능성이 보인다면 당장 행동에 나설 것이라는 각오 등이 쓰여 있었다. 야체프스키는 그 편지를 소리 높여 읽어내려 가다가 끝내 울음을 터뜨리며 읽기를 멈추었다. 그리고 반다가 대신 읽어야 했던 뒷부분에는 자신의 전 생애를 통해 가장 빛나는 한 점으로 언제까지나 기억될 그 마지막 방문 때 가슴에 품었던 희망과 꿈이 무엇이었든 간에 지금으로서는 거기에 대해 무어라 말할 수도 없고 말하고 싶지도 않다고 쓰여 있었다. 반다와 아리비나는 그 글귀의 뜻을 각자 나름대로 해석하고 받아들였지만 자신의 속마음을 누구에게도 말하지는 않았다. 미구르스키는 편지 끝에 가족들에 대한 인사말을 덧붙이면서 특히 그가 로잔카에 머무르고 있던 동안 아리비나에게 보였던 그 놀리는 듯한 말투로 그녀에게 지금도 그때같이 걔한테 지지 않을 만큼 빨리 달리느냐, 여전히 사람들의 흉내를 잘 내느냐고 물었다. 마지막으로 그는 야체프스키에게는 건강을, 그 부인에게는 가정의 평화를, 반다에게는 훌륭한 배우자를 만날 것을, 아리비나에게는 그녀만의 본질인 생의 환희를 오래도록 지낼 것을 기원했다. 야체프스키의 건강은 좀처럼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나빠지기만 했다. 그래서 그의 가족은 노인의 건강을 위해 1833년 초에 외국으로 이주했다. 반다는 바덴에서 폴란드 출신의 유복한 이주민을 만나 결혼했다. 야체프스키의 병세는 그 후 갑자기 악화되어 그 해봄 그는 아리비나의 팔에 안겨 이국 땅에서 최후를 맞았다. 그는 아내에게 자신의 간호를 맡기지 않았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는 그녀와 결혼했던 자신의 과오를 용서할 수 없었던 것이다. 야체프스키가 죽은 후 그의 젊은 부인은 아리비나와 함께 고향으로 돌아왔다. 아리비나의 생활에 있어서 최대의 즐거움은 미구르스키였다. 그녀가 보기에 그는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진정한 영웅이었고 그를 섬기는 일에 일생을 바치리라고 그녀는 결심하고 있었다. 가족과 함께 외국으로 떠나기 전부터 그녀는 그와 편지를 주고받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아버지의 부탁으로
나중에는 스스로 원해서 그렇게 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 러시아로 돌아왔어도 그녀는 그와의 편지 왕래를 계속했다. 19살이 되자 그녀는 계모에게 우랄리스크에 있는 미구르스키를 찾아가 그곳에서 그와 결혼하겠다는 결심을 밝혔다. 계모는 미구르스키가 부잣집 딸을 유혹해서 자신의 불행을 그녀에게 떠넘기고 편리를 구하려 한다며 그를 비난했다. 아리비나는 화가 나서 조국과 동포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 사람에게 그런 비난을 하는 사람은 당신뿐일 것이라고 쏘아 붙였다. 그녀는 계모에게 미구르스키가 자신의 도움조차 거절한 채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는지 아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녀는 단호한 말투로 자신은 그곳에 가서 그와 결혼할 것이고 그것은 마침내 그가 그와 같은 행복을 그녀에게 줄 마음의 준비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제 그녀는 성년이 되어 있었고 또한 숙부가 세상을 떠나면서 두 조카딸에게 남겨준 30만 질로트의 유산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그녀의 결심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1833년 11월 아리비나는 마치 죽음으로의 여로에 나서는 사람을 배웅하듯 보지도 알지도 못하는 나라로 떠나는 그녀를 위해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과 헤어져 먼 길을 위해 새로 손질한 아버지의 마차를 타고 길고 긴 여행길에 올랐다. 미구르스키는 군대 숙소가 아닌 일반 하숙집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포로로 잡힌 폴란드 놈들은 세상의 쓴맛을 단단히 봐야 한다. 명절 생활에 온갖 굴욕을 겪어봐야 한다는 것이 니콜라이 파블로비치의 주장이었다. 그러나 그의 명령을 이행해야 할 위치에 있는 대다수의 순수하고 선량한 사람들은 그 포로들의 고통을 10분 이해하고 있어 명령을 어긴 것이 알려질 경우 자신들에게 닥칠 위험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가능한 범위 안에서 눈치껏 유령을 피우며 명령을 이행하려 들지 않았다. 미구르스키가 편입된 대대의 대장은 이렇다 할 교육도 받지 못한 채 병졸에서부터 군대 생활을 시작한 인물이었다. 그러나 과거에는 유복했고 훌륭한 교육을 받았지만 지금은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린 미구르스키의 처지를 매우 딱하게 여기고 있었다. 그는 미구르스키를 동정하는 한편으로 존경하기도 해서 매사에 할 수 있는 한 관대한 조치를 취하도록 배려하고 있었다. 그러다 보니 미구르스키 쪽에서도 허연 구렛나루에 퉁퉁하게 살찐 얼굴을 가진 전형적인 군인 타입의 이 선량한 중령을 마음으로부터 따르지 않을 수 없게 되었고 조금이라도 신세를 갚으려는 뜻에서 유년 학교에 입학 준비를 하고 있는 그의 아이들에게 수학과 프랑스어를 가르치게 되었다. 어느덧 7개월째로 접어든 우랄리스크에서의 그의 생활은 단조롭고 쓸쓸하고 지루하면서 동시에 무척 고통스러운 것이었다. 아는 사람이라고는 가능한 한 거리를 유지하려고 애쓰고 있는 그 대대장과 역시 추방되어 온 폴란드인으로 이곳에서 생선 가게를 차린 무식하고 교활하며 어딘지 모르게 기분 나쁜 사내 하나가 있을 뿐이었다. 재산을 몰수당하고 나서는 돈 나올 데가 없었으므로 그는 몸에 지니고 있던 약간의 금부치를 팔아서 근근히 생활을 꾸려오고 있었다. 추방되어 온 이래 그의 생활에 있어서의 유일한 기쁨은 아리비나와의 편지 왕래였다. 그녀에 대한 아름답고 낭만적인 상상은 로잔카를 방문했던 그때부터 그의 마음에 깊이 새겨져 추방의 땅에서 생활하고 있는 지금은 갈수록 그 향기를 더해가고 있었다. 첫 번째 편지에서 그녀는 이런저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쓴 다음 그가 지난번 편지에 썼던 내 가슴에 품었던 희망과 꿈이 무엇이었던 간에라는 말의 뜻을 물었다. 그래서 그는 답장에다 이제는 그것을 말할 수 있다고 썼다. 그러자 그녀는 나도 당신을 사랑하고 있다는 회신을 보내왔다. 그는 다시 지금에 와서 그런 말은 쓰지 않는 것이 좋겠다.
그 당시에는 그것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완전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도 두려우니까 라고 썼다. 그녀의 답장에는 그것은 지금도 이루어질 수 있을 뿐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쓰여 있었다. 그는 나로서는 당신의 희생을 받아들일 수 없다. 지금의 내 입장에서 그것은 불가능하다라는 내용의 답장을 써보냈다. 그 편지를 붙이고 나서 얼마 후 그는 2000질루토의 우편안을 받았다. 봉투에 찍힌 도장과 글씨를 보고 그는 그것이 아리비나가 보낸 것임을 알았다. 그는 자신이 가정교사 생활을 해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차와 담배, 책 등을 살 돈을 벌면서 만족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는 내용의 편지를 비교적 자세하게 써보냈다. 그리고 돈을 다른 봉투에 넣어 제발 앞으로는 두 사람의 아름다운 마음을 돈으로 오염시키지 말아달라는 메모와 함께 돌려보내고 말았다. 그는 편지에다 나는 아무런 불편 없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당신과 같은 친구를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히 행복하다라고 썼다. 그 편지를 마지막으로 두 사람 사이의 편지 왕래는 끊어졌다. 11월의 어느 날이었다. 미구르스키가 중령의 집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을 때 점점 가까이 다가오는 우편 썰매의 방울 소리가 들렸다. 곧이어 썰매의 나무 받침대가 얼어붙는 눈 위를 스치는 소리와 함께 차 대는 곳에 썰매가 멈추어 서는 기척이 들렸다. 아이들은 호기심을 이기지 못해 밖으로 뛰쳐나갔다. 미구르스키는 방 안에 앉은 채 문 쪽을 바라보며 아이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그때 중령의 부인이 방으로 들어왔다. 선생님, 어떤 여자분이 찾아오셨는데요. 부인은 계속해서 말했다. 고향에서 오신 분일걸요? 폴란드 분 같았으니까 틀림없어요. 만일 누군가가 미구르스키에게 아리비나가 찾아오리라고 생각하느냐고 묻는다면 그는 즉시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대답했을 것이다. 그러나 마음 한편으로는 간절히 그녀를 기다리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었다. 피가 거꾸로 흐르는 것 같았다. 그는 숨도 쉬지 않은 채 현관으로 달려나갔다. 현관에서는 뚱뚱한 몸집에 얼굴이 얽은 아낙네 하나가 머리에 둘렀던 쇼를 벗어 옷걸이에 걸고 있었다. 그리고 또 한 부인은 이제 막 중령의 방으로 들어가려 하는 참이었다. 등 뒤에서 나는 발소리를 듣고 그녀가 뒤를 돌아보았다. 두건 밑으로 설이 낀 속눈썹에 덮인 생의 환희에 넘치는 크고 윤기 나는 눈동자가 빛나고 있었다. 미구르스키는 뭐라 인사를 해야 할지 몰라 그 자리에 우뚝 멈춰섰다. 유조. 생전에 아버지가 불렀었고 또 혼자 있을 때면 스스로를 그렇게 부르던 이름으로 그녀가 그를 소리쳐 불렀다. 다음 순간 그녀는 남자의 목을 두 팔로 얼싸안고는 얼어서 빨갛게 된 자신의 차디찬 얼굴을 그의 얼굴에 비비며 웃다가 울고 울다가는 다시 웃곤 했다. 아리비나가 누구이며 무슨 일로 여기까지 왔는지를 알게 되자 선량한 중령 부인은 그녀가 결혼할 때까지 자기 집에서 묵어도 좋다고 말했다. 인정 많은 중령이 당국의 허가를 얻는 것을 도와주었다. 그리하여 오렌부르크에서 폴란드인 목사가 오고 미구르스키와 아리비나의 결혼식이 치러졌다. 대대장 부인이 데모 노릇을 해주었고 그가 가르치는 아이들 가운데 한 명이 성모 마리아 상을 받들었으며 추방되어 온 폴란드인 프리조프스키가 들러리가 되어 주었다. 매우 이상하게 들리는 말일는지 모르지만 아리비나는 남편을 지극히 사랑하고 있으면서도 실제로 그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이제야 비로소 그를 알게 된 것이다. 아는 사람들과 친구들로부터 전선에서 그가 얼마나 용감했었는지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전해 듣고 또한 그 당시 재산과 자유를 박탈당하면서도 의연함을 잃지 않았던 그의 남자다운 풍모를 알고 있던 그녀로서는
당연히 고매한 영웅으로서의 그의 모습만을 마음속에 그리고 있었다. 그러나 서로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함께 생활하게 되면 흔히 그렇듯이 그녀 또한 일찍이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그의 천박하고도 낭만적이지 못한 여러 가지 성향들을 발견하게 되었다. 물론 다른 한편으로는 그가 인간이기에 가질 수 있는 이런저런 매력도 발견되었다. 그는 보통 이상의 체력과 용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지극히 얌전하고 온순한 어린 양처럼 보였으며 언제나 유쾌한 농담으로 사람들을 웃기는 재주를 가지고 있었고 로장카식의 수염과 콧수염으로 덮인 입가에는 늘상 어린아이처럼 천진한 미소를 머금고 있었다. 또한 아리비나가 임신을 했을 때조차 불붙인 파이프를 손에서 떼어놓지 못하던 단순한 성품의 소유자였다. 미구르스키 쪽에서도 아리비나를 비교적 소상하게 알게 되었다. 또 그녀를 통해 처음으로 여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만일 그가 그녀에 대해 지극히 부드럽고 감사에 넘치는 마음을 품고 있지 않았더라면 그러한 발견은 그에게 단순한 놀라움만이 아니라 여성이라는 존재 자체에 대한 쓰디쓴 환멸을 안겨주었을 것이다. 여성으로서의 아리비나에 대해 그는 부드러우면서도 다소 냉소적인 관용자의 감정을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그보다 더욱 본질적인 것으로서 그는 단순한 애정만이 아니라 자신에게 크나큰 감격과 분에 넘치는 행복을 가져다 준 그녀의 희생에 대해 그 무엇으로도 보상하지 못할 부채의식을 간직하고 있었다. 어쨌든 미구르스키 부부는 사랑 속에서 행복했다. 그들은 가슴에 넘쳐나는 사랑을 아낌없이 상대방에게 쏟았으며 사방을 둘러봐도 온통 모르는 사람들뿐인 낯선 땅에서 한겨울의 길을 잃은 채 다만 서로의 체온에 의지하여 얼어붙은 몸을 녹이는 두 사람의 동행과 같은 감정을 서로에 대해 느끼고 있었다. 특히 여주인에게 헌신적인 버릇처럼 온종일 투들거리며 돌아다니긴 해도 더할 나위 없이 선량하고 인정 많은 유모 루드비카의 존재는 그들 생활의 즐거움을 지켜주는 든든한 울타리였다. 1년이 지나 사내아이가 태어나고 다시 1년 반이 지나 여자아이가 태어났다. 사내아이는 엄마의 닮은 꼴로 아리비나의 눈과 쾌활한 성격을 고스란히 물려받았으며 여자아이는 귀여운 들짐승처럼 건강미가 넘쳐 흘렀다. 그러나 한편으로 그들 부부는 고국을 멀리 떠나와 있다는 현실, 특히 추방당한 처지의 괴로움 때문에 불행했다. 추방자의 신세를 특히 괴로워한 쪽은 아리비나였다. 미구르스키, 영웅이자 그녀에게 있어서는 인간의 이상이라 할 그 유조가 일개 병졸로서 사관들 앞에 부동자세를 취한 채 불평 한마디 못하고 명령에 복종해야 하는 현실이 그녀의 마음을 괴롭혔다. 게다가 폴란드에서 가슴 아픈 소식이 전해져 왔다. 오랫동안 마음을 함께 해왔던 가까운 사람들이 대부분 추방을 당하거나 재산을 몰수당한 채 국외로 망명했다는 소식이었다. 그러한 상황이고 보면 그들 자신도 언제 추방자의 신세를 면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노릇이었다. 그 사이 암암리의 사면이나 하다못해 약간의 처우 개선, 장교로의 승진 등의 길을 모색해봤지만 결국은 모두 틀어지고 말았던 것이다. 니콜라이 파블로비치는 걸핏하면 검열이나 관병식 연습을 거행하고 광대들을 불러 가면 무도회를 즐기는가 하면 주구예프에서 노보로시스크로 페테르부르크에서 모스크바로 일 없이 러시아 전역을 누비고 다니며 국민을 놀라게 하고 말들을 고생시키곤 했다. 어떤 용기 있는 사람이 그에게 그가 항상 떠받드는 조국예를 들어 추방당한 채 고생하는 수많은 10월 당원들과 폴란드인들의 운명을 가볍게 해달라고 청원하자 그는 가슴을 벌리고 눈을 부릅뜨며 이렇게 말했다. 그대로 둬. 아직은 일러.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의 모든 측근, 즉 장군들과 시종들 및 그 부인들은 다시금 그의 위대한 지도력과 빼어난 총명함에 머리를 조아리는 것이었다. 그래도 미구르스키 부부의 생활은 대체로 불행하기보다 행복한 때가 더 많았다. 그들은 그렇게 5년을 살았다. 그런데 돌연 뜻하지 않은 슬픔이 그들에게 닥쳐왔다. 처음에는 딸이, 이틀 후에는 아들이 갑자기 열이 나면서 몹시 괴로워하다가 제대로 의사의 도움을 받아보지도 못한 채 사흘째 되는 날 죽고 말았던 것이다. 아리비나가 우랄강에 몸을 던지지 않은 것은 자신의 자살 소식을 들었을 때에 남편의 고통을 헤아리기가 두려웠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그녀에게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었다. 그녀는 그 일이 있기 전까지 그토록 알뜰히 건사해 오던 살림살이를 모두 루드비카에게 떠맡겨버렸다. 그리고는 초점 없는 눈으로 정면을 응시한 채 몇 시간이고 멍하니 앉아있는가 하면 갑자기 벌떡 일어나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는 남편과 루드비카의 위로도 아랑곳 없이 고개만 내저으며 혼자 있게 내버려둬 달라고 훌쩍훌쩍 흐느끼는 것이었다. 여름으로 접어들면서부터는 걸핏하면 아이들의 무덤을 찾아가 지나가 버린 일 혹은 과거에 일어날 수 있었던 일들을 애타게 그리워하며 흙바닥에 주저앉아 있곤 했다. 다른 무엇보다 그녀의 마음을 괴롭힌 것은 만일 그들이 쉽사리 의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도시에 살았더라면 아이들은 죽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었다. 무엇 때문에 그녀는 생각했다. 유조도 그리고 나도 남편은 단지 그의 조부나 증조부가 살았듯이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원했을 뿐이야. 나는 남편과 더불어 살면서 남편과 아이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돌보는 것 외엔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었는데 사람들은 남편을 핍박해서 추방시키고 나한테서는 태양보다 소중한 아이들을 빼앗아가 버렸어. 왜? 무엇 때문에? 그녀는 사람들과 신에게 이 문제를 들이댔다. 그러나 아무런 대답도 얻을 수가 없었다. 이제 그녀의 삶은 멈추었다. 비록 처량한 추방 생활이었을 망정 여성스러운 취미와 아름다움에 대한 뛰어난 안목으로 지금껏 윤택하게 갖고 왔던 일상의 모든 것이 이제 그녀에게는 도저히 견디기 힘든 것이 되어버렸다. 그리고 그것은 또한 그런 그녀를 보고 괴로워하며 어떻게 하면 그녀를 그 고통으로부터 구원낼 수 있을까 고심하는 미구르스키에게도 마찬가지로 견디기 어려운 것이었다. 미구르스키 부부에게 있어서 끔찍한 악몽과도 같던 이 무렵 폴란드 승려 시로친스키가 주도한 반란과 대탈출 계획에 참가했던 폴란드인 로도소프스키가 우랄리스크에 도착했다. 미구르스키가 그랬듯이 그 역시 폴란드에서 태어난 폴란드 사람으로 살기 위하여 시베리아로 유배된 수천의 사람들과 같이 이 계획에 참가했다. 그리고 그 때문에 태형을 받고 미구르스키가 소속되어 있는 대대의 병사로 편입되어 온 것이었다. 수학교사 출신인 로소롭스키는 키가 크고 허리는 구부정했으며 움푹 팬 볼에 미간에는 깊은 주름이 잡힌 깡마른 사내였다. 도착한 첫날 밤 미구르스키 집에서 차를 마시면서 그는 침착한 베이스의 음성으로 자신이 겪어본 그 사건의 전모에 대해 이야기했다. 시로친스키는 시베리아 전역을 망라하는 비밀 결사대를 조직했다. 카자흐와 일선 부대에 섞여 있는 폴란드인들의 도움을 받아 포로 출신의 병사 및 감옥에 있는 죄수들의 봉기를 촉진하고 유배당한 죄수들을 선동하여 옴스크에 주둔하고 있는 포병대를 점령함으로써 모든 이에게 자유를 찾아준다는 것이 그 취지였다. 그런데 그 것이 계획대로 됐습니까? 미구르스키가 물었다. 그랬죠.
준비는 완벽했습니다. 로소롭스키가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다. 그는 느리고 침착한 어조로 거사를 위해 강구되었던 모든 수단과 실패했을 경우 당원들을 구하기 위해 수립했던 계획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그러면서 두 명의 악질적인 배신자만 아니었더라면 성공은 확실했었다고 덧붙였다. 로소롭스키의 말에 의하면 시로친스키는 천재적이고 희귀한 정신력을 가진 사나이였다. 그리고 그는 영웅으로서 순난자로서 의롭게 죽었다. 로소롭스키는 조용한 음성으로 자신이 사령관의 명령에 의해 모든 공범들과 함께 입회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그의 처형에 관하여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이게 대대병력이 길다란 통로처럼 이열로 서 있었지요. 모든 병사들은 총구에 꼭 3개가 들어가도록 그 두께가 칙령으로 정해져 있는 매끈한 곤봉을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맨 먼저 끌려온 사람은 의사인 샤카리스키였죠. 두 병사가 좌우에서 그를 끌고 열지어선 병사들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병사들은 그가 자기 앞에 오면 곤봉을 쳐들어 그의 벌거벗은 잔등을 내려쳤죠. 내가 그를 본 것은 그가 내 앞에 가까이 다가왔을 때였어요. 처음에는 목소리만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윽고 곤봉을 휘두르는 소리와 그것이 맨살을 후려치는 소리가 들려 그가 가까이 온 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두 병사가 총을 든 채 그를 끌고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고개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있었죠. 두 번째로 내 앞을 지나갈 때 그는 이미 스스로 걷지 못하고 질질 끌려갈 뿐이었습니다. 그의 잔등은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을 지경이었죠.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가 쓰러졌죠. 그리고는 실려가고 말았죠. 이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사람이 차례로 끌려 나와서는 마침내 쓰러져 실려갔습니다. 어떤 사람은 반주검이 되어서, 또 어떤 사람은 거의 송장이나 진배 없이 되어서 말입니다. 우리는 똑바로 서서 그 모든 것을 지켜보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처형은 어림잡아 6시간 이상 걸렸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시작해서 오후 1시까지 계속되었으니까요. 제일 나중에 끌려 나온 사람은 시로친스키였습니다. 오랫동안 그를 보지 못했던 터라 얼핏 보아서는 알아볼 수가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는 전보다 훨씬 늙어 보였죠. 얼굴은 주름살 투성이었고 머리는 푸른 빛이 들 정도로 바짝 깎여 있었죠. 맨살이 드러난 몸은 말라서 누렇게 되고 쑥 들어간 배 위로 갈비뼈가 앙상하게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그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곤봉이 등짝을 후려칠 때마다 몸을 떨고 머리를 흔들었지만 신음소리 한 번 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큰 소리로 기도를 올리고 있었죠. 자비로우신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내 귀로 똑똑히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로소롭스키는 쉰 목소리로 빠르게 말을 끝맺고는 입을 다물더니 코를 훌쩍거리기 시작했다. 창가에 앉아있던 루드비카는 손수건을 눈에 대고 소리내어 울고 있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들은 짐승입니다. 미구르스키는 이렇게 내뱉으며 파이프를 집어던지더니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빠른 걸음으로 어두운 침실을 향해 사라졌다. 아리비나는 돌처럼 딱딱하게 굳은 듯 미동도 없이 어두운 방구석에 눈길을 던진 채 앉아 있었다. 다음 날
미구르스키가 출장 교수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와 보니 아내가 옛날처럼 가벼운 걸음걸이로 다가와 밝은 얼굴로 그를 맞아주었다. 그녀는 그를 곧장 침실로 데리고 갔다. 그는 갑자기 아내의 얼굴이 밝아진 것이 놀랍기도 하고 기쁘기도 했다. 여보, 제 말 좀 들어보세요. 물론 듣고 말고. 뭐지? 지난밤 내내 로스롭스키 씨의 얘기에 대해 생각해 봤어요. 이제 더는 이런 생활을 못 하겠어요. 더 이상 이런 곳에서 살 수 없어요. 정말이에요. 이제 더 이상 여기 머무르지 않겠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소? 도망치는 거예요. 도망을 쳐? 어떻게? 다 생각해 뒀어요. 들어보세요. 그녀는 간밤에 생각한 계획을 그에게 이야기했다. 먼저 미구르스키가 저녁에 집에서 나가 우랄간 기슭에 그의 가죽 외투를 벗어놓고 그 위에 자살한다고 적은 쪽지를 놓고 돌아온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가 물에 빠져 죽은 것으로 생각할 것이다. 수색이 시작되고 상부에 보고가 올라갈 것이다. 그는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도록 몸을 숨긴다. 어떻게든 한 달 정도는 버틸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윽고 모든 것이 잠잠해지면 그때 그들은 멀리 도망가는 것이다. 그녀의 계획은 미구르스키에게 처음에는 도저히 실행될 수 없는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그녀가 그날 밤 열의와 신념에 차서 설득하는 말을 듣고 그도 결국 그 계획에 찬성하게 되었다. 만일 탈출이 실패로 돌아가더라도 로스롭스키가 얘기한 것과 같은 일은 미구르스키 자신에게만 닥칠 것이고 반면에 성공한다면 그녀에게 자유를 되찾아줄 수 있으니 아이들이 죽은 후 그녀가 이곳 생활을 얼마나 견디기 힘들어하는지 익히 알고 있는 그로서는 더 이상 망설일 수가 없었던 것이다. 로스롭스키와 루드비카가 그들의 계획에 동참했다. 수많은 토론을 거치면서 수차례의 수정을 거듭한 끝에 마침내 하나의 탈출 계획이 수립되었다. 처음에 그들은 미구르스키가 익사한 것으로 알려지면 그만 혼자 걸어서 도주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다. 그 다음 아리비나는 마차로 떠나 약속된 장소에서 만나는 것이다. 이것이 최초의 계획이었다. 그런데 로스롭스키가 시베리아에서 최근 5년 동안 시도되었다가 실패로 돌아간 모든 도주 계획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중 탈출에 성공한 사람은 단 한 명이 있을 뿐이었다. 그러자 아리비나가 다른 안을 내놓았다. 유조는 마차 안에 숨고 그녀와 루드비카가 함께 마차를 몰아 사라토프까지 가면 어떻겠느냐는 의견이었다. 사라토프에 도착하면 미구르스키는 변장을 해서 볼가강을 따라 아래로 내려가고 그녀는 사라토프에서 배를 빌려 볼가에서 아스트라한까지 이어지는 카스피해로 빠진 다음 페르시아로 향한다는 것이었다. 이 안에는 로스롭스키도 동의했다. 그러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마차 안에 관헌의 주목을 받지 않고 사람 하나를 숨길 만한 장소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것이 쉽지 않았다. 하루는 아리비나가 아이들의 무덤에 다녀오더니 어린 것들의 유해를 이국 땅에 남기고 가는 것이 심히 괴롭다고 로스롭스키에게 말했다. 그러자 로스롭스키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그러면 아이들의 관을 가지고 돌아가고 싶다고 당국에 청원해 보십시오. 아마 허락할 겁니다. 싫어요. 전 그런 일 못해요. 아리비나가 말했다. 아니 그렇게 하십시오. 거기에 열쇠가 숨겨져 있습니다. 관이 아니라 적당한 상자를 만들어 거기에 유조를 숨기는 겁니다. 처음에 아리비나는 이 제안을 거절했다. 아이들이 이런 속임수에 연관되는 것이 불쾌했던 것이다. 그러나 미구르스키가 쾌히 동의하자 그녀도 결국 찬성했다. 그리하여 최종적으로 선택된 계획은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미구르스키는 어떻게든 당국이 그의 투신 자살을 믿게끔 모든 일을 차질 없이 실행에 옮긴다. 그래서 그의 죽음이 공인되면 다음에는 아리비나가 남편이 죽었으니
본국으로 아이들의 유해를 운귀에 돌아갈 수 있도록 허가해달라는 청원을 당국에 낸다. 허가가 떨어지면 묘를 파서 관을 꺼내오는 것처럼 하는데 실제로 관은 그대로 두고 관 대신 준비한 상자 속에 미구르스키가 숨는다. 그런 다음 그 상자를 마차에 싣고 사라토프까지 간다. 사라토프에서부터는 배편을 이용한다. 배에 오르면 유조는 배에서 나온다. 그리고 그들은 함께 카스피해로 향한다. 그러면 그곳에는 마침내 페르시아가 있고 토르코가 있고 그리고 자유가 있다. 맨 먼저 미구르스키 부부는 루도비카를 고국으로 돌려보낸다는 핑계로 여행 마차를 구입했다. 그리고 그 안에 사람 하나가 질식하지 않고 불편한 대로 몸을 눕힐 수 있으며 또한 재빨리 드나들 수 있는 상자를 만들기 시작했다. 이 작업을 하는 데는 손재주가 좋은 로소롭스키의 도움이 컸다. 상자는 마차 뒤쪽 용수철 위에 얹혀졌다. 그리고 마차 내부와 맞닿은 면의 칸막이를 움직여 안에 있는 사람이 상자 안으로 몸을 눕힐 수 있도록 만들었다. 그 밖에 상자의 공기 구멍을 뚫고 위와 옆을 가마니로 덮어 끈으로 묶었으며 상자의 출입은 마차 안쪽의 좌석 밑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했다. 마차와 상자가 준비되자 아리비나는 남편의 실종에 앞서 당국을 상대로 선수를 치기 위해 중령을 찾아갔다. 그리고 요즘 남편이 우울증에 걸려 하루에도 몇 번씩 죽어버리겠다고 말하는 통에 몹시 걱정이 된다. 어떻게 좀 쉬게 해줄 수는 없겠는가라는 등의 상담을 했다. 남편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지극히 자연스럽게 배어나오는 그녀의 말에 중령은 감동이 되어 자기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편리를 봐주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미구르스키는 우랄 강변에 놓아두기로 한 외투에서 발견될 유서를 작성했다. 그리고 예정된 날짜에 우랄강으로 나가 어두워지기를 기다렸다가 유서를 넣은 외투를 강변에 벗어놓고 몰래 집으로 돌아왔다. 몸을 숨길 장소는 그동안 줄곧 잠겨있던 다락방에 마련되어 있었다. 그날 한밤중에 아리비나는 루드비카를 중령 집에 보내 남편이 20시간쯤 전에 집을 나간 뒤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고 일렀다. 다음날 아침 남편의 유서가 전달되자 그녀는 비탄에 찬 눈물을 흘리며 중령에게 그것을 갖다 보였다. 일주일 후 아리비나는 당국에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청원을 냈다. 남편을 잃고 나서 미구르스키 부인이 보인 지극한 슬픔은 그녀를 만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기에 충분했다. 그들은 불행한 미망인과 늙은 유모를 동정했다. 마침내 출발이 허가되자 그녀는 아이들의 유해와 함께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는 또 한 가지 청원을 냈다. 당국은 이 감상적인 모정에 놀랐지만 이건 역시 허가해 주었다. 두 번째 청원에 대한 허가가 떨어진 날 아리비나는 로소롭스키 그리고 루도비카와 함께 아이들의 관을 넣어올 상자를 마차에 싣고 묘지로 갔다. 그녀는 무덤 앞에 쪼그리고 앉아 잠시 기도를 드린 다음 벌떡 일어나 눈물을 닦으며 로소롭스키에게 말했다. 당신이 해주실 수는 없나요? 저는 도저히 못하겠어요. 말하고 나서 그녀는 옆으로 물러섰다. 로소롭스키는 루드비카와 함께 묘석을 옮기고 흙을 삽으로 파서 누가 봐도 묘가 파헤쳐진 것이 분명해 보이도록 했다. 그런 다음 아리비나를 불러 함께 흙을 넣은 상자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다. 이윽고 떠날 날이 다가왔다. 로소롭스키는 도중에 먹을 수 있도록 불고기와 고기만두 등의 음식을 준비하면서 그가 평소에 즐겨 쓰는 속담 어머니를 사랑하는 것 같이를 읊조리며 공포와 기쁨으로 가슴이 터질 것 같다고 말했다. 미구르스키는 꼬박 한 달을 앉아서 보내야 했던 다락방에서 마침내 해방될 수 있다는 것과
무엇보다도 아리비나가 활기와 생의 환희를 되찾은 것을 기뻐했다. 그녀는 지난날의 슬픔과 닥쳐올 위험을 모두 잊은 듯 처녀 시절처럼 환희에 차서 다락방의 남편 곁에 꼭 붙어 있었다. 새벽 3시에 호송을 맡은 카자흐가 말 3마리와 마부를 대동하고 왔다. 아리비나는 루드비카와 강아지를 마차에 태운 다음 자신도 모피를 씌운 좌석에 올라탔다. 카자흐와 마부는 마부석에 앉았다. 농부로 변장한 미구르스키는 미리 마차에 실어둔 상자 속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 시내를 빠져나오자 3마리 말은 은빛 코블리 풀이 무성하게 우거진 쟁기를 모르는 광활한 들판 가운데로 돌처럼 단단하게 다져진 길을 힘차게 마차를 끌고 달리기 시작했다. 아리비나의 가슴은 희망과 환희로 가득 찼다. 그런 기분을 함께 나누고 싶어 그녀는 이따금 루드비카를 향해 미소를 짓거나 카자흐의 넓적한 등이며 좌석 아래를 턱짓으로 가리켜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루드비카는 심드렁한 얼굴로 앞쪽만을 바라보며 입술을 약간 삐죽거릴 뿐이었다. 맑고 화창한 날이었다. 사방을 둘러봐도 끝간데 없이 넓은 평야가 비스듬히 내리쬐는 아침 햇살에 은빛 코블리 풀을 드러내며 멀리까지 펼쳐져 있었다. 쇠발굽을 달지 않은 바슈키르 아래 빠른 발은 아스팔트 위를 가득 도로를 따각따각 울렸고 단단한 도로 좌우로는 흙을 덮은 시베리아 모르모티의 무덤이 보였다. 이따금 망을 보고 있던 작은 동물들이 피리 소리 같은 날카로운 소리를 내어 누군가 다가오고 있음을 동료들에게 알리고는 구멍 속으로 잽싸게 자취를 감추곤 했다. 간혹 광야를 지나가는 행인들과 마주치는 일도 있었다. 대개는 마차에 보리를 싣고 가는 카자흐들과 말탄 바슈키르 사람들이었는데 바슈키르 사람을 만나면 카자흐는 타타르 말로 뭔가 이야기를 주고받곤 했다. 어느 역에나 반륙 상태가 좋은 말들이 있어 아리비나는 50코페이카의 술값으로 계속 말을 바꿔가며 여행할 수 있었다. 저녁 무렵 마차는 체르가치라고 하는 큰 마을에 도착했다. 아리비나는 남편이 신선한 공기를 마실 수 있도록 마차를 역에 대지 않고 여인숙에 댔다. 그리고 카자흐에게 돈을 주어 우유와 계란을 사러 보냈다. 그런 다음 루드비카를 시켜 카자흐가 돌아오는지 어떤지 망을 보게 하고 마차에 덮개를 씌운 뒤 바깥의 어둠을 틈타 남편을 상자 안에서 나오게 했다. 기분은 좀 어때요? 먹고 싶은 것은 없어요? 괜찮아. 아주 편해. 먹고 싶은 것도 없고 이 상태라면 이틀 밤낮을 아무 걱정 없이 지낼 수 있겠어. 미구르스키는 간단한 요기를 마치고는 카자흐가 돌아오기 전에 다시 상자 안으로 돌아갔다. 그곳에서 그들은 다시 말을 바꾸어 계속 달렸다. 아리비나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더 마음이 흥분되어 기쁘고 명랑해지는 것을 억누를 수 없었다. 이야기 상대는 루드비카와 카자흐 그리고 작은 강아지 트레조리카밖에 없었으나 그래도 그들의 존재가 커다란 힘이 되어 주었다. 루드비카는 여자로서 꽤나 못생긴 축에 속했지만 남자와 함께 있을 때면 늘 그가 자기에게 관심 있다고 믿는 경향이 있었다. 이번에도 예외 없이 그녀의 관심은 정직하고 건장하며 쾌활한 유랄 카자흐, 사람 좋아 보이는 저 푸른 눈의 호송병에게 온통 기울어져 있었다. 이제 아르비나가 신경 써야 할 것은 좌석 밑을 냄새 맡지 못하도록 트레조리카를 조심시키는 일뿐이었다. 루드비카와 그녀가 카자흐, 아르비나의 계획을 추호도 의심하지 않은 채 마냥 싱글벙글 웃고 있는 애에게 보내는 희극적인 교태는 오히려 아르비나에게 적지 않은 위로가 되었다. 아르비나는 현재의 위험한 상황과 눈앞에 다가온 성공, 그리고 광야의 신선한 공기에 자극되어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한 어린아이 같은 기쁨과 즐거움을 맛보고 있었다. 상자 안에서 그녀의 생기 있는 목소리를 들으며
미구르스키 역시 같은 기쁨과 즐거움을 느꼈다. 사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상자 안은 너무 더워서 견디기가 쉽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모든 어려움을 잊고 기꺼이 그녀의 기쁨에 동참했다. 두 번째 날이 저물어갈 무렵 안개 속에서 뭔가 희미한 형체가 보이기 시작했다. 사라토프와 볼가 강이었다. 카자흐는 광야에 익숙한 눈으로 남들보다 빨리 볼가와 마스트를 발견하고 루드비카에게 그것을 가리켜 보였다. 루드비카는 자기도 보인다고 말했다. 아리비나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단지 남편이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외쳤다. 사라토프! 볼가! 그리고 나서 그녀는 트레조리카에게 말하는 것처럼 꾸며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남편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아리비나는 사라토프로 들어가지 않고 볼가강 왼쪽 맞은편에 위치한 포크롭스카야라는 카자흐 마을로 마차를 몰았다. 그곳에서 남편과 상의하여 가능하면 그를 상자 밖으로 나오게 해주려는 생각에서였다. 그런데 카자흐가 짧은 봄밤을 옆집 추녀 밑에 세워둔 마차 위에서 보내겠다는 것이었다. 루드비카는 아리비나의 지시로 마차에 그대로 앉아 있었는데 카자흐가 마차를 떠나지 않는 것을 자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에게 눈짓을 보내며 웃기도 하고 손수건으로 얼굴에 곰보 자국을 가리며 교태를 부리기도 했다. 물론 아리비나는 그런 것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었다. 단지 무엇 때문에 카자흐가 그처럼 집요하게 마차에서 떨어지려 하지 않는지 알 수 없어 불안만 더해갈 뿐이었다. 저녁 노을이 곧장 아침 노을로 이어진 듯 느껴지던 그 짧은 밤에 아리비나는 몇 번이나 방에서 나와 고약한 냄새를 풍기는 복도를 지나 뒷문께로 나가보았다. 그때마다 카자흐는 잠들지 않고 발을 흔들며 마차 옆에 빈 차에 앉아 있었다. 이윽고 날이 밝아 닭 울음소리가 들릴 무렵에야 그는 차 위에 드러누워 코를 골기 시작했다. 이제 겨우 아리비나가 남편과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이다. 그녀는 주의 깊게 마차 있는 곳으로 다가가 상자에 신호를 보냈다. 유조. 대답이 없었다. 유조, 유조. 가슴이 서늘해진 그녀는 조금 큰 목소리로 불렀다. 뭐야? 왜 그래? 상자 안에서 자다가 깬 듯한 미구르스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왜 대답 안 했어요? 잠이 들었었어. 그가 말했다. 말투로 보아 그가 웃고 있는 것이라고 그녀는 짐작했다. 무슨 일이야? 나가도 되는 거야? 그가 물었다. 아니, 안 돼요. 밖에 카자흐가 있어요. 그녀는 말하고 나서 차 위에서 자고 있는 카자흐 쪽을 돌아보았다. 그러다가 그녀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카자흐는 코를 골고 있었지만 사람 좋아 보이는 그 푸른 눈은 그녀 쪽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와 눈길이 마주치자 그는 얼른 눈을 감았다. 아닐 거야. 내가 착각한 거야. 정말 자지 않고 있었을까? 설마 아니겠지? 아리비나는 스스로를 타일렀다. 내가 너무 긴장해서 그렇게 보였던 것뿐일 거야. 분명해. 그녀는 그렇게 생각하며 다시 상자 쪽을 향했다. 조금만 더 참아요. 그녀가 말했다. 뭘 좀 드시겠어요? 생각 없어. 담배나 한 대 피웠으면 좋겠군. 아리비나는 다시 카자흐 쪽을 쳐다보았다. 그는 눈을 감고 자고 있었다. 그럼 그렇지. 내가 착각한 게 틀림없어. 그녀는 생각했다. 저 지금 지사댁에 다녀오려고 해요. 그래, 잘 다녀와. 아리비나는 여행 가방에서 갈아입을 옷을 꺼내들고 방으로 갔다. 미망인이 입을 수 있는 옷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갈아입은 그녀는 볼가강을 건너 맞은편 강변으로 갔다. 그리고 거기서 마차를 타고 지사 집으로 향했다. 지사는 미인인데다 애교가 넘치고 프랑스말을 곧잘 하는 이 폴란드 미망인이 무척 마음에 들었다. 그는 아리비나가 제출한 사항들을 모두 허가하고 시장에 명령서를 발급해 줄 테니 내일 다시 한번 자기한테 와달라고 말했다.
뛰어다닌 보람이 있는 데다 지사의 태도에서 자신의 매력을 다시 한번 확인한 아리비나의 가슴은 기쁨과 행복감으로 가득 찼다. 그녀는 희망에 부푼 가슴을 안고 언덕을 내려와 다시 마차를 타고 비포장 도로를 달려 선착장으로 갔다. 어느덧 해는 숲 위로 기울고 지는 햇살에 빗긴 강물이 잔물결을 일구며 춤을 추고 있었다. 강한 좌우로는 마치 흰 구름처럼 향기 자욱한 꽃을 피운 사과나무들이 산자락을 뒤덮고 있었다. 강기슭에는 질비한 돛대가 숲을 이루고 있었고 햇살에 춤추는 잔잔한 수면 위로 온갖 돛들이 미풍에 나부끼며 희끗희끗 얼비치고 있었다. 아리비나는 배들을 메어둔 곳으로 가서 아스트라한까지 가는 작은 배를 한 척 빌릴 수 있겠는가 물었다. 그러자 대번에 10명쯤 되는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기운 좋아 보이는 뱃사공들이 앞다투어 자신의 배와 노동을 제공하겠다고 나섰다. 그녀는 그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사공과 약속을 하고 부근의 배들 사이에 매여 있는 어선처럼 생긴 작은 배를 보러 갔다. 배는 작은 돛대 하나가 있어 바람을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또한 바람이 잘 때를 위한 노도 준비되어 있었고 힘이 세어 보이는 사공 2명이 저녁 햇볕을 쬐며 배 안에 앉아 있었다. 쾌활하고 선량해 보이는 뱃사공은 마차도 바퀴만 빼어 배에 같이 싣고 가면 어떻겠느냐고 권했다. 충분히 실을 수 있어요. 그러면 손님께서는 더욱 편안하게 여행하실 수 있을 겁니다. 날씨만 좋으면 아스트라한까지는 닷새로 너끈하죠. 아리비나는 뱃삭스를 흥정한 뒤 사공에게 마차도 보고 돈도 받을 겸 포크롭스카야 마을의 루키노프 여인숙으로 오라고 일렀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맞아 들어가고 있었다. 그녀는 행복감에 충만한 가슴으로 볼가강을 건너 마차에서 내린 다음 마차꾼에게 삭스를 치르고 여인숙을 향해 걸어갔다. 일로 라파로프는 오프시치 실트의 스트레크 마을 출신이었다. 나이는 올해 34으로 카자흐 근무 연한의 마지막 달을 남겨두고 있었다. 그의 집에는 푸가초프를 기억하는 90살 된 노모와 2 형제, 가톨릭 신자로 시베리아에 유형 간 형의 아내, 그리고 자신의 아내와 2 딸, 2 아들이 있었다. 그의 아버지는 프랑스와의 전쟁에서 죽었으므로 그가 가장이었다. 그에게는 15마리의 말과 쟁기를 끌 수 있는 암소 2마리가 있었다. 또 보리가 아주 잘 자라는 15구역 정도의 자기 소유로 된 땅도 있었다. 다닐로는 오렌부르크와 카잔에서 근무했고 이제 그 연한도 끝나가고 있었다. 그는 독실한 카톨릭 신자여서 담배도 술도 입에 대지 않았다. 또한 그는 맹세를 중히 여기는 사람이었다. 매사에 여유가 있으면서도 정확한 것을 좋아하는 성격으로 상관에게서 명령을 받으면 오로지 거기에만 모든 주의력을 기울였다. 한 가지 명령을 받으면 그 임무를 스스로 만족스럽게 수행하기 전에는 1분 1초도 다른 것을 생각하지 않았다. 이번에도 그는 아이들의 관을 운구해 가는 2 폴란드 부인을 사라토프까지 실수 없이 호송해서 그곳 관원에게 직접 인도하라는 명령을 받고 있었다. 지금 그는 2 폴란드 부인과 강아지 그리고 아이들의 관을 책임지고 있는 것이었다. 다행히 부인들은 폴란드인이었지만 참으로 조용하고 좋은 사람들이어서 해서 안 될 일은 하나도 저지르지 않았다. 그런데 이곳 포크롭스카야의 카자흐 마을에 도착하던 날 저녁, 마차 옆을 지나가다가 그는 강아지가 마차 안으로 뛰어들어서는 몹시 짖어대며 꼬리를 흔드는 것을 발견했다. 뿐만 아니라 마차의 좌석 밑에서 사람 소리 같은 것도 들린 것 같았다. 바로 그때 2 폴란드 부인 가운데서 나이 든 여인이 강아지가 마차 안에 있는 것을 보고는 매우 놀라 당황해하며 강아지를 안고 밖으로 나오는 것이었다. 저 안에 뭐가 있나 보다. 카자흐는 생각했다. 그래서 그때부터 마차를 주의 깊게 살피기 시작했다.
젊은 부인이 밤중에 마차 있는 곳으로 왔을 때 그는 자는 척하고 있었지만 마차 안에서 남자의 목소리가 새어나오는 것을 분명히 들었다. 그는 다음날 날이 밝자마자 경찰에 출두하여 자신이 위탁받은 폴란드 여인들이 무언가 나쁜 짓을 꾸미고 있으며 관 속에 송장 대신 산 사람을 넣어 운반하고 있는 것 같다고 고해 바쳤다. 그런 사실을 모르는 아레비나는 춤이라도 추고 싶을 만큼 기분이 좋아서 이젠 정말 모든 고통이 끝나고 며칠 안으로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희망에 들뜬 채 여인숙 쪽으로 다가갔다. 그러다가 그녀는 문 앞에 두 필의 말과 카자흐가 서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문 밖에도 사람들이 떼지어 몰려서서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희망과 활기에 넘쳐서 그 두 필의 말과 군중들이 자신과 상관이 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않았다. 무심히 여인숙 안으로 들어가면서 마차를 세워둔 추녀 끝으로 눈길을 돌린 그녀는 그제서야 사람들이 떼지어 몰려서 있는 이유가 다름 아닌 자신의 마차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동시에 트레조리카가 깽깽거리며 우는 소리를 들었다. 일어날 수 있는 일 가운데 최악의 상황이 벌어진 것이었다. 마차 앞에는 햇볕에 번쩍이는 단추와 계급장을 단 멋진 제복을 입고 에나멜을 칠한 장화를 신은 검은 구렛나루의 사나이가 서 있었다. 그는 명령조의 쉰 음성으로 뭐라 크게 소리 지르고 있었다. 사나이 앞에는 두 명의 병사 사이에 끼어 헝클어진 머리에 지푸라기가 붙은 농사꾼 차림의 유조가 서 있었다. 그는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듯한 표정으로 그 건장한 어깨를 들먹거리고 있었다. 트레조리카는 이 모든 불행의 원인이 자기에게 있다는 것도 모르고 분개해서 털을 곤두세우며 서장을 향해 지저대고 있었다. 아리비나를 발견하자 미구르스키는 몸을 부들부들 떨었다. 그녀는 남편에게로 달려들었다. 그러나 병졸들이 그네를 제지했다. 아무것도 아니야, 아리비나. 아무 일도 없어. 미구르스키가 자기 자신과 아리비나를 안심시키려는 듯 애써 웃어 보이면서 말했다. 이분이 부인이시군. 서장이 말했다. 이리 오시죠. 이게 당신 아이들의 관입니까? 서장이 미구르스키를 눈짓으로 가리키며 비아냥거렸다. 아리비나는 대꾸하지 않았다. 단지 두 팔로 가슴을 껴안고 멍하니 입을 벌린 채 공포에 가득 찬 눈으로 남편을 바라보기만 할 뿐이었다. 사람들이 임종 때나 혹은 그와 유사한 위기 상황에서 경험하는 것처럼 그녀도 일순간의 감정과 사고의 가장 깊은 곳을 체험했다. 그러나 그녀는 아직 자신의 불행을 깨닫지도 믿지도 못했다. 그녀가 제일 먼저 느낀 감정은 그녀에게 너무나 오랫동안 익숙해져 있던 감정, 즉 영웅인 남편이 저 야만적이고 포악한 박해자들 앞에서 수치를 당하는 것을 눈앞에서 봐야만 하는 찢어진 긍지의 감정이었다. 그와 동시에 일어난 또 다른 감정은 불행의 인식이었다. 그 느낌은 그녀의 생애에 있어 최대의 불행이었던 아이들의 죽음을 기억나게 했다. 그러자 하나의 의혹이 그녀를 사로잡았다. 무엇 때문에 나는 아이들을 빼앗겼는가? 그 의문은 다음 문제를 불러일으켰다. 무엇 때문에 세상 누구보다도 훌륭한 인간인 남편이 파멸되고 고통받아야 하는가? 과연 무엇 때문에? 여기까지 더듬어 오자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치욕적인 형벌인가 하는데 생각이 미쳤다. 그리고 결국 이 모든 것이 다 자신의 잘못으로 비롯된 일이라고 생각하기에 이르렀다. 이 남자는 당신과 어떻게 되는 사이입니까? 남편입니까? 서장이 거듭 물었다. 무엇 때문에? 갑자기 이렇게 외친 그녀는 발작적으로 웃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방금 마차에서 뜯어낸 상자 위로 쓰러졌다. 얼굴이 온통 눈물 범벅이 된 루드비카가 몸을 떨며 그녀에게로 다가갔다. 아씨, 오 가엾은 아씨, 하나님께서 구해주실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그녀는 정신없이 아리비나의 몸을 어루만지며 중얼거렸다. 그러는 동안 미구르스키는 손에 수갑이 채워진 채 마당에서 끌려나갔다. 아리비나가 그것을 보고 뒤쫓아가며 소리쳤다. 용서해 주세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녀는 계속해서 외쳤다. 모두 저 때문이에요. 제 잘못이에요. 누구의 잘못인지는 조사해보면 다 알게 될 일입니다. 물론 당신도 관계가 있겠지요. 서장이 그렇게 말하면서 한 손으로 그녀를 밀어냈다. 미구르스키는 선착장으로 끌려갔다. 아리비나는 거의 제정신이 아닌 채 루드비카가 아무리 말려도 듣지 않고 미구르스키의 뒤를 계속해서 쫓아갔다. 카자흐 다닐로 리파로프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동안 줄곧 마차 부근에서 음침한 얼굴로 서장을 쳐다보거나 아리비나와 자신의 발밑을 번갈아 바라보며 우울하게 서 있었다. 미구르스키가 끌려가고 나서 외톨이가 된 트레조리카가 꼬리를 흔들며 카자흐에게 달려들었다. 여행하는 동안 친해진 것이었다. 카자흐는 갑자기 마타 곁을 떠나 머리에 쓰고 있던 모자를 움켜쥐어 땅바닥에 힘껏 내동댕이 치고는 한쪽 발로 트레조리카를 걷어차고 가까이 있던 음식점 안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갔다. 그곳에서 그는 하루낮 하루밤 동안 보드카를 들이켰다. 그가 갖고 있던 것, 입고 있던 것은 모두 마셔버리는 데 쓰여졌다. 그리고 다음 날 밤 개울 속에서 겨우 정신을 차린 그는 집요하게 그를 꾸짖고 괴롭혀 오던 문제에 대해 더 이상 생각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미구르스키는 재판을 받았고 탈주죄로 태형 1000대 이은 추방형에 처해졌다. 그러나 그의 몇몇 친척들과 페테르부르크의 친분 관계가 있던 반다가 형의 경감을 위해 동분서주한 끝에 무기유형으로 감형되어 시베리아로 추방되었다. 아리비나도 그를 따라갔다. 한편 니콜라이 파블로비치는 폴란드뿐 아니라 전 유럽을 대상으로 자신을 위협하는 혁명 세력에 대한 탄압을 계속했다. 그는 자신이 조국과 동포를 위해 폴란드를 러시아의 지배하에 묶어두고 있는 것을 자랑으로 여겼다. 온통 금빛으로 빛나는 훈장으로 요란하게 치장한 제복을 차려입은 사람들의 칭찬에 우쭐해진 그는 고지식하게도 자신을 위대한 인물로 생각했으며 자신이 하는 일이 전 인류, 특히 부패와 고난 속에 신음하는 러시아인들을 위한 위대한 복지의 실현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